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하고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 여전히 말썽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출근길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또 오늘은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 무척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도 비나 눈 예보 나와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제주도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한낮 기온은 5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12월 23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웅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신현웅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병원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가 적정한지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시켜주고 어떻게 찾아준다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이야기 나누기 이전에요. 제가 사연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 이후에 원래 다니던 서울병원으로 다녀야 하는 게 고민이다. 네. 라는 어떤 주부의 사연을 받아봤거든요.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간 50대 주부입니다. 이사 후 가장 불편한 건 제게 맞는 병원 찾기였어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지라 처음엔 멀어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나중에는 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게 맞는 병원 찾기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제게 맞는 병원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네. 라는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내게 맞는 동네 병의원을 가고 싶은데 네. 마땅히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네. 사연을 주신 분은 갑자기 이사를 가다 보니 병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에게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병원 갈 때 이왕이면 잘하는 병원을 가고 싶잖아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에서는 위치나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 이외에도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평가 결과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입원실은 충분한지, 그리고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특정 질환을 잘 치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가를 잘 받은 병원은 1등급 또는 양호 등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연속 해당 등급을 받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병원을 찾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사연의 주부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편해서 원래 다니던 곳이라 서울병원을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의료의 질에 대한 문제도 고민도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해요. 편견이긴 합니다만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병원보다 의료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이 인구가 많은 만큼 병원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네. 지방에도 수준 높은 병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지역 간의 쏠림, 수도권의 의료 체계의 쏠림, 네. 이런 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다 보면 네.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진료 시간은 짧아져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벼운 질병으로 큰 병원을 찾는 환자들로 인해서 정말 꼭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 중소병원들은 환자가 점점 줄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신현웅 이사가 오늘 숫자로 풀어보는 뭐 미니 특강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미니 특강의 주제가 숫자로 알아보는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 왜 중요할까인데 약 4,800억 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4,800억 원. 이쪽으로 이렇게 의료비가 이쪽으로 이 정도 액수가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지난해 지방 환자들이 네.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가 4,792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 2,992억 원에 비해 네. 1,800억 원 증가된 건데요. 여전히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액수로 봐서 이렇고 그러면은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 중증 질환 입원 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 시민은 93%인데 반해서 경북 도민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큰 차이가 있네요. 서울이 93%, 경북이 23%.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서울의 모든 병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수도권 병원 중에서도 특히 빅5에 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빅5 병원의 지방 환자 비율이 외래가 23.9%, 입원이 36.1%에 달하고 이 비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자원의 비효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여러 정보를 비교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우 아나운서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나라 병원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체요? 예. 많죠. 많아요. 예. 전국에 7만 3천 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에 어느 병원을 갈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천식 증상이 있는데 코로나19로 멀리 가는 것은 부담이 되고 가까이 있는 좋은 병원을 가고 싶다고 할 때 그럴 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천식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병원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지역 의료 정보를 잘 활용해서 동네 병의원을 찾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의료 이용률이 높아지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잘 갖춰진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본인에게 맞는 병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도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병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미리미리 건강 지키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멀리에 있는 병원에 가끔 가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병원을 자주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최근에 의료를 보면 코로나19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심사평가원도 많은 일을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게 마스크 시스템이죠.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저희가 3일 만에 마스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 약국에 배포해서 혼란을 해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병원에 제공해서 병원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빨리 선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그런 정보들도 서비스가 되어 있다면서요? 예. 병원 갈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비급여 진료비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쌉니다. 네.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MRI나 초음파 그리고 상급병 진료 등과 같은 비급여 가격을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병원 갈 일이 있다 이러면 사전에 좀 꼼꼼히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국민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힘든 것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시기를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신현웅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세요? 아니면 조금만 더 잤으면 뭐 이러십니까? 또 출근하거나 뭐 학교 가거나 네. 이럴 때 요거 10분만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밥 한 술 뜨고 갈까? 이 고민이에요. 네, 저는 그 고민을 오늘도 한 것 같은데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침 잠보다 달콤한 잠이 또 있을까요? 학창 시절 5분 더 자려다 지각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느라 밥도 못 먹고 헐레벌떡 뛰어왔더니 1교시 끝나기도 전부터 배에서 꼬르르르 난리가 났죠. 수업 시간에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매점 맨날 가기 일쑤였고 그래서 용돈도 많이 날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못했어요. 베테랑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만 봐도 아침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굶고 온 아이들은 일단 학교에 오면서부터 잠이 살짝 덜 깬 상태라서 아무래도 활동력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오면 수업 집중력도 달라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침을 먹고 온 아이들은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집중력도 높고 또 더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면은 조금 더 수업을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아침밥이 학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청소년 81명을 쌀 중심 아침 식사팀, 밀 중심 아침 식사팀, 아침을 안 먹는 팀으로 나눠 10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먼저 기억과 학습 효과에 영향이 있는 가바, 도파민, 뇌신경 생장인자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쌀 중심 아침 식사팀이 밀 중심 아침 식사팀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건강 측정을 위해 뇌파 검사도 했습니다.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알파파와 주의, 집중력을 알 수 있는 세타파, 베타파 모두 쌀 중심 식사팀이 1등. 놀라운 것은 쌀 중심 아침 식사를 한 팀은 체지방량이 줄었고 밀 중심 아침 식사팀과 아침을 안 먹은 팀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분류되는 LDL 콜레스테롤이 늘었는데요. 본 연구 결과로 인해서 밥 중심 한식을 아침 식사로 섭취를 하였을 때 빵 중심 서양식이나 그 결식군보다 정서적 안정감과 학습 능력을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꾸준히 아침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학습 능력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오미자차와 감초차를 먹는 것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다고 하네요. 학생 여러분, 든든한 아침밥으로 건강도 공부도 모두 챙기세요.
그러니까 뭘 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게 대사가 활발해져서 네. 공부도 잘 되고 뭐 체력 단련 같은 것도 잘 되고 매사도 잘 되는 거죠. 네. 좀 챙겨 먹고 와야 되겠어요. 저희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류 하잖아요. 근데 한류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드라마 또 K-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웹툰이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또 특별한 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극장을 찾은 관객들을 울고 웃기는 영화들, 이 모든 영화의 공통점은 바로 웹툰이 원작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만화책. 우리나라 만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답니다. 네, 네. 저 팬. 아, 팬이에요? 예. 혹시 부탁드릴 수 있어요? 버브코스죠. 해외 팬까지 사로잡은 이분은 바로 한국 웹툰 1세대 강도하 작가입니다. 그의 웹툰에 푹 빠져 책까지 사서 읽고 또 읽었다는데요. 감사합니다. 작가님까지 나오는 거 더 좋아. 처음에는 그냥 이름 때문에 그 영화 알잖아. 그래, 그건 줄 알고 시작했더니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미니 팬 미팅에 이어 특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만화의 흐름을 읽고 있으니까, 몸에 있으니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30년간 아시아 만화를 연구한 영국의 만화 평론가 폴 그레비시. 해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는답니까, 주로? 음악 때문에 관심 처음 이렇게 생겼다가 음악 듣다 보니까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그러다가 만화도 보고 같은. 네네네. 개인 취향? 예. 이민호. 아, 이민호. 앞으로 한국 만화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작가에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만화를 심의하거나 검열하는 가장 잔혹한 만화의 역사 중에서 아픈 상처였다는 거죠. 작가의 창작 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현세 선생님이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We have to find a way to balance freedom of expression with responsibility, and those two things are not contradictory. You can have both. 이날의 모임은 한국 웹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2020 해외문화원 연계 만화 전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올해는 부득이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11월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영국, 프랑스의 한국 만화를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와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1위 비보잉 그룹 진저크로의 공연으로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전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가 저명한 한국 예술가들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만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웹툰의 성장은 한동안 관심받기였던 대한민국 만화를 되살리는 힘이 됐고 많은 청소년들이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지금 흥하고 있는 거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시장에서 실험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게 미래 메인스트림입니다. 다양한 소재와 독특한 이야기로 주목받기 시작한 한국 만화.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문화 콘텐츠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획으로 준비한 스타들의 궁금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3번 결혼한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3번의 사랑, 3번의 이혼입니다. 어떤 스타들이 있을까요? 네. 3번의 사랑, 3번의 이혼. 자, 오늘은요, 3번 결혼한 남자 스타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스타는요, 중후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쾌한 상반된 매력을 갖고 있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배우입니다. 자, 연기 장인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kg입니다. 저게 뭐예요?
근데 연기 장인인데 42kg. 42kg. 몸무게가? 네. 남자 스타의 몸무게가 저럴 수 있어요? 자, 굉장히 키가 작고 마르신 분인가요?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저 남자 몸무게가 42kg이면요. 네. 어디 편찮으신 분인가요? 그죠. 아무리 키가 작다고 해도 42kg 쉽지가 않죠. 이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시작은 1970년대 초반에 연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당시에 연극 배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연극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라는 게 바로 어디가 아프셨던 그렇죠. 거예요? 바로 20대 후반에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42kg까지 빠진 거고요. 42kg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뼈밖에 없었다고 네.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뭐 개구리라든지 뱀이라든지 보양 음식들을 충분히 이렇게 옆에서 챙기고 보살피면서 먹여줬기 때문에 그 정성으로 또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저거만 가지고는 도통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어려서 어려운데요. 그래서 뭐 제가 힌트를 힘들었고. 드리면서 네. 저도 못 맞힐 것 같은 그런 힌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이분은 연기에 대한 열정도 어마어마하지만 네. 노래에 대한 열정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원래 성악가가 꿈이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성악을 포기했다가 예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성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배우들은 노래 실력 뛰어나면 본인 작품의 OST를 그렇죠. 항상 부르잖아요. 앨범 하나 내셨나 보네. 이분. 네, 이분도 연기자로 유명해지기 전에 음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카멜레온. 아, 저도 요 대목에서 알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저도 알겠어요. 이재용 MC와 또 홍정순 MC는 네.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욕심에서 하지만 카멜레온. 네, 장애인 MC 그리고 또 근데 최정아 기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연기자로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아도 네.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자마자의 낸 앨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이 앨범을 내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의 척도 당시에 어디에 둘 수 있냐면 밤 행사, 밤 업소에 얼마나 많이 네. 이제 출연을 하냐가 당시에 인기의 척도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밤사이 12군데를 무대를 나갔어요. 그래요? 12군데의 무대를 나가면 얼마큼의 돈을 벌겠어요. 거의 중형차 한 대를 뽑을 정도의 하루에 중형차 한 대씩. 그렇죠,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인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행사 섭외 1순위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랬네요. 클래스가 다르죠. 다른 정도. 정말 넘사벽 클래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년 전 9월에요. H호텔에서 데뷔 앨범의 축하쇼 형식으로 네. 디너쇼를 열었어요. 디너쇼 여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죠? 아니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네. 디너쇼 하면 또 게스트로 누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역시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분 디너쇼에 드라마 내일 이지리에 함께 출연했던 탤런트 이휘양 씨 그리고 김희애 씨가 게스트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미화 씨, 서른도 씨 등 네. 아주 유명한 분들이 우정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굉장한 스타분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뭐 두 분은 아신다고 했지만 저는 카멜레온까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42kg의 카멜레온.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죠. 네. 자, 마지막 힌트를 드리면 아마 굉장히 무릎을 탁 치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믹 연기의 대가인데요. 코믹 연기의 대가, 코믹 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네. 이 유행어를 딱 들으면요. 0.2초 만에 아! 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네. 정말 무릎을 딱 치면서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아실 네. 수 있나요? 혹시 아시겠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유행어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그러면 같아요. 네. 화면으로 힌트를 마지막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왜 진짜 진짜 냉장고에 맥주 2병밖에 안 먹었어 진짜 만에 나온다고. 이제 뭐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연기의 장인 예. 카멜레온 같은 명품 연기의 그 배우 미다리 아빠. 뭐 박영규 듣자마자 씨면은 알아야죠. 제가 또 연예 기자니까 프로필을 살짝 수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수현 씨가 1970년대 초반에 연극 시작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물론 대학 시절부터 연극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도 돈 받고 일한 게 군대 가기 직전에 1976년도에 영화 잠깐 출연하고 군대 갔다 오고 본격적으로 연극한 건 1980년 그 스승이었던 오태석 님이 연출하신 1980년 5월이라는 연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계속 궁금해했던 게 사실 그 카멜레온이라는 노래였잖아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예인을 씨뿐만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카멜레온, 못 카멜레온이 들어봤나?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역시. 그래서 궁금증을 정말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박영규 씨의 카멜레온 무대 함께 보시죠. 가까이 다가와 향기만 주고서 차갑게 변해버린 사랑의 카멜레온 썰리는 가슴을 젖어놓고 떠나가는 카멜레온 잘하시네요. 아니, 자연스럽게 나가잖아요. 제가 그렇죠. 지금 이제 밤업소에 어떤 관객으로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내일 이즈리에서 이 훈남이었어요. 김희애 씨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지켜주는 이 멋진 남자가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감정입이 확 돼가지고 너무 멋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이런 박영규 씨 올해 초였죠? 올해 초였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극비 결혼식을 올렸다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극비리에 양가 친척만 친지만 모여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렇게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이유 아내분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이제 일반 여성이어서 조심스럽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이게 4번째 결혼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박영규 씨가 뭐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요런 건 차라리 조용히 하는 게 낫다 해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두 분의 만남 그 시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입을 꼭 다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영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의 만남이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지게 됐다까지는 알려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직 그러면은 1년이 안 된 신혼생활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잖아요. 이 결혼에 대한 입장. 네, 맞습니다. 사실 박영규 씨가 작년에 저희 이제 취재진들과 만났을 때 이미 안 좋은 기사 댓글을 보고 취재진과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에 대해서 저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 다른 것은 알고 있다. 그래도 비난만은 자제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비연예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 이 결혼식 소식이 뉴스로 알려진 직후에 박영규 씨가 영화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에 이제 주연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서 무대 인사로 관객들과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 동료 배우들 관객분들이 67살에 새장가 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박수와 호응과 함성을 질렀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본인만의 그런 사랑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박영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사랑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평생 7번을 사랑했고 7번의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좀 시사하는 것이 있죠. 네. 그녀는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는 여자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사랑하면 결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박영규 씨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강소라 씨가 이 영화에 함께 출연했었던 강소라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영규 선배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연애를 해라. 그래야 배우들이 감성이 촉촉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네, 박영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사랑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여러 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4번의 결혼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결혼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규 씨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텔레비전, TV 탤런트 로 데뷔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2년 후배랑 결혼을 했는데 아까 김수현 씨가 이 42kg 됐을 때 그때 막 어머님이 개구리, 뱀도 이렇게 약탕원에 가서 탕을 끓여주셨지만 요때 이 병간호를 했던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와 결혼을 한 거예요. 1983년도에. 우리 흔히 옛날에 왜
비닐로 된 옷장인데 이렇게 지퍼 달린 옷장 네. 있었어요. 네, 네. 그거 자취방에 그거 하나 놓고 정말 가난하지만 따뜻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네. 하는데 양가의 도움 하나도 받지 못했구나. 요게 읽히죠. 네,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건 반대가 꽤나 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뭐 반대 심했고 가난하죠. 또 그때 당시로는 예전에는 딴따라다 이래서 연예인, 네. 뭐 특히 배고픈 연극 배우, 아유 당연히 마다하죠. 그래도 두 사람 사랑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시간이 가면은 인정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박영규 씨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네. 그런 숙명일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가난한 배우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탤런트 활동을 시작하고 당시 박영규 씨 인기는 어땠나요? 그럼? 네, 박영규 씨가 첫 번째 결혼 기간 동안에 그 1986년 M채널에서 특채 탤런트로 굉장히 연기 실력이 출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탁이 되면서 인기의 발판을 여기서부터 다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그 디너 쇼도 하셨다고 들었잖아요. 홍 기자님은 그때를 좀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내일 이즈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저도 박영규 씨를 그 전에 연극에서는 설사 뵀다 그래도 잘 기억을 못했던 것 같고 저의 첫인상은 내일 이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채무 씨와 김희애 씨가 이제 김희애 씨가 이렇게 임채무 씨를 막 잘 되게 도와줬는데 임채무 씨가 호텔의 상속년 이휘양 씨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희애 씨가 거의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가구 디자이너로 성공을 하지만 계속해서 임채무 씨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거를 이제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박영규 씨였어요. 그 모습에 대한민국의 이 여성들 대가바라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에 아주 다 사랑하고야 말았죠. 그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역할이었네요. 네, 키다리 아저씨는 또 키다리 아저씨인데 요즘에 이 인기 캐릭터는 젠틀한 어떤 본부장님이잖아요. 저거랑 또 달라요. 박영규 씨가 연기했다는 거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는 아저씨인데 능글능글 맞으면서 뭔가 또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그런데 더 다가가진 않는 요 모습에 굉장히 그때 시대로는 1980년대에 흔히 보는 캐릭터가 아니라 어머 저 배우 누구야 되게 새로운 연기한다. 더 매력 있어 보였죠. 자, 이렇게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갔던 박영규 씨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는 못했는데요. 드라마와 이 연극 무대를 오가면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또 얼굴을 알리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반대로 결혼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13년 만에 박영규 씨는 이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혼은 그 후에 언제 하신 거예요? 1997년에 디자이너 분하고 이제 3살 연상의 분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좀 굉장히 또 한 번, 내일 이즈리만큼의 또 한 번의 극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의 그 미다리 아빠 역을 맡으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이건 뭐 정말 최고의 전성기죠. 순풍 산부인과에서 박영규 씨를 빼면 팥없는 붕어빵 아니겠어요? 맞아요. 정말 순풍산부인과가 인기를 끄는데 단연 정말 가장 큰 몫을 했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연기적으로 보여줬고 그 짜증 한번 낼 때마다 장인어른 막 시청률이 쫙쫙 올라갔거든요. 근데 순풍산부인과가 방송을 시작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좀 끌기 시작한 거고 타사의 뉴스를 위협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정말 국민 시트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많이 나왔을 때는 30% 이상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20%대의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배우들이 총 30개에서 40개 정도의 광고를 찍었다. 이때 또 인기의 척도 광고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어린 친구들이 미다리 아빠라고 박영규 씨를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박영규 씨, 제가 비하인드를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박영규 씨가 오지명 씨 사위 역할의 첫 번째 캐스팅 그 배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우리는 미다리 아빠 하면 박영규 씨 아니면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럼 누구였단 말이지? 네, 사실 박영규 씨 역할에 첫 번째로 물망에 올랐었던 배우는 바로 백윤식 씨였다고 해요. 백윤식 씨가 사실상 거의 그 자리에 확정이 됐다가 마지막에 캐스팅이 불발이 되게 됐는데요. 이때 이후에 또 이 역할을 두고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또 그 후보에 올랐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그런데 말입니다. 를 하셨던 어허. 김상중 그래요? 씨. 아, 그래요? 이분도 후보에 올랐었던 네. 분이고요. 그리고 손창민 씨. 이분도 후보에 올랐었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작품과 배역은 그 하늘에서 딱 정해준다. 자기 몫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영규 씨가 녹화 일주일을 앞두고 이 역할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배우분들 다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박영규 씨를 두고 그야말로 대박 캐스팅이었다. 지금 말로는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촬영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김병욱 PD가 좀 딱 느낌이 첫 촬영부터 왔다는 거예요. 첫 촬영이 뭐였냐면 이제 여기 그 장인어른이 오지명 씨고 장모님이 선우용 여사셨잖아요. 그 장모님이 시킨 거예요. 마늘 까라고. 그래서 방에서 마늘 까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안 보이니까 부인이 오미선 씨, 박미선 씨가 연기했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영 씨가 얘기합니다. 마늘 까잖아. 까래잖아. 그 뭔가 그 억울한 듯한 그 말투. 그거에 딱 보면서 김병욱 PD가 이야 캐스팅 잘했다. 우리 드라마 잘 되겠다.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랬군요. 그러면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 두 번째 결혼의 기간이었는데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이게 다 주진 않으시나 봐요. 그렇게 제2의 전성기를 맞아. 사실 시트콤 연기라는 게 전극 연기를 사실 너무 잘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순풍산부인과는 우리나라 시트콤의 개척자란 말이죠. 그렇게 잘 나가는데 결혼 생활은 좀 순하지 않아서 3년 만에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왜죠? 이유가 밝혀졌나요? 당시에 그 아내분이 암투병이셨는데 아내분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나는 건강할 때도 당신 별로 잘해준 거 없었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난 더 자신이 없다. 나 그냥 편히 투병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 좀 놓아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박영규 씨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더 아픈 가족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4년이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22살의 어린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의 별이 되고야 말았는데요. 사실 박영규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아내분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분이 유일한 혈육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뭐 자식 잃은 슬픔은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사실 저 역시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드라마 헬신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규 씨가 촬영 후에 연예계를 은퇴를 결국 선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들을 잃은 이 고통이라는 게 그리고 이 슬픔이라는 것이 정말 참을 수 없는 마음의 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영규 씨가 당시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나를 지켜볼 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연예계에 다시 컴백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마음을 추스르시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2004년 3월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고 근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약속이 돼 있던 드라마 여서 헬신을 2004년 한 11월부터 2004년은 이제 11월부터 한 2005년 초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2005년부터 이 연기를 정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주유소 습격 사건 2 영화로 돌아올 때까지 한 5년을 정말 연기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아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딱 10년 됐을 때 2014년이 또 한 번 제3의 전성기가 오는데 드라마 정도전에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인임 역할. 네. 정도전이 탁 부상하기 전까지 드라마 초반에 아주 인기, 시청률을 유지했던 1등 공신이었고 그래서 연말에 연기 우수상을 받게 돼요. 박영규 씨가 그때 얘기했죠. 이거는 아들이 주는 선물인 것 같다. 네, 뿐만 아니라 2014년 이 연기대상에서 박영규 씨가 했었던 이야기들이 그 동료 배우들 그리고 시청자들의 눈물을 정말 딱 자아냈었던 바가 있는데 박영규 씨가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다가 하늘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부르겠다라면서 축배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그때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내가 빛나는 사람이 돼야 아들을 내가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들이 하늘에서 나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의 모습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분 좋은 상패를 들고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리비아
Viviamo nella etica, ricci che la bellezza infiora. Livia, o amore, amore fra i ricci più che ti baci avrà. 저 노래가 이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인데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축배의 노래를 바쳤군요. 네. 자, 그리고 몇 년 후 세 번째 결혼 소식이 들립니다. 또 이 세 번째 결혼이 아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2004년 3월에 그 이제 아들이 대륙 횡단 여행을 갔다가 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서 떨어진 데서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박영규 씨가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던 분이 그 근처에 살고 계셔서 연락을 해서 사고 수습 또 이런 장례식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분이 흔쾌히 그걸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결혼식에서 친구 결혼식을 갔다 그 여성분과 우연히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뒤 크리스마스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 번째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네, 결혼 이후에 박영규 씨는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파 때문인지 이 여성분이 전 아내분과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자세한 두 사람의 이혼 사유라던가 정확한 시기는 박영규 씨가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영규 씨는 한 인터뷰에서 그 배우 신구 선생님처럼 아주 멋진 유능한 배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멋진 연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군가요? 자, 두 번째 스타를 만나보기 전에 제가 두 MC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로 두 분에게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한 명을 딱 만나게 해준다. 그러면 누굴 만나보고 싶으세요? 와. 딱 한 명. 이거 어떻게 말하죠? 남편이 속상할 텐데. 누굽니까? 네네. 저는 고수 씨. 제가 굉장히 오랜 팬이에요, 고수 씨. 네. 저는 저 테스 형을 그렇게 불렀던 나훈아 씨 한번 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길을 한번 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만나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질문을 모바일 설문조사로 20대에서 60대 분들께 드려봤습니다. 그분 중에 60대 이상 분들이 뽑은 이분이 오늘 두 번째 만나볼 스타입니다. 굉장히 인기 많으신 분이네요. 네. 그럼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첫 번째 힌트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맛보기 힌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개그맨 김학래 씨가 이분은 대한민국 엔터테이너 중에서 최고로 멋진 분이다. 디너쇼와 30주년 기념 전국 투어에 직접 게스트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분의 진면모를 보고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라고 할 정도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너쇼하고 30주년 기념 콘서트? 그러면 굉장히 관록 있는 가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많으셨던 분 같고. 그래요. 많은 칭찬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남자다운 외모와 달리 굉장히 섬세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항상 스태프들의 밥을 먼저 챙기는 그런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은요, 밥을 먹으라고 하면 내는 밥 먹으면 노래가 안 된대 라면서 식사를 거른다고 해서 좀 놀라움을. 일단은 경상도 분이군요. 그러니까 역시 예리하세요. 힌트는 별로 모르겠더니 요 말투 사투리에서 30년 이상 된 그 정상급 배우인데다가 경상도 사람이다. 네, 가수고 그리고 매일같이 10시, 오전 10시부터 공연 연습을 하는 모습이 더욱더 멋졌다고 합니다. 아니, 뭐 미담이 뭐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요. 요거 힌트 첫 번째는 이제 드릴 텐데요. 드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3분 정도는 예인 씨 빼고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 연예인들의 연예인? 네. 조용필? 뭐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 제가 드렸던 힌트들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용필 씨는 경상도 사투리는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아니, 이분도 늘 이렇게 매일 연습하시는 거는 딱 맞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앨범 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까지 약 200여 장의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200여 장. 대단하네. 발표한 노래가 3,000여 곡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800곡 정도를 자작곡. 정말 원조. 정말 원조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요거 들으면 조금 더 아실 수 있는데 이분은 남들에게 노래를 안 주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 주기로. 근데 예외는 또 있을 것 같은데. 예외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법이죠. 그 예외적인 인물이 바로 강진 씨입니다. 강진 씨에게 이 노래는요,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노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진 씨는 이분이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 은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강진 씨 하면 땡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땡벌 맞습니다. 두 번째 데가 바로 땡벌인데요. 이 이제 알 것 땡벌의 같아요. 원작자입니다. 원작자. 네, 이건 유명하잖아요. 얘기는. 그럼요. 저만 오늘 안 사실이에요? 바로 나오지. 자, 정답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나훈아 씨. 맞습니다.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씨였습니다. 오늘 이거 뵙고 싶었는데. 바로 또 나훈아 씨가 60대 나오네요. 이상 분들하고 마음이 좀 많이 섞여요. 아니 근데 네. 사실은 뭐 5, 60대 뿐이 아니고 네. 이번에는 그 공연을 통해서 젊은 층들도 다 알게 됐어요. 이번에 네.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요. 네.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도 굉장한 인기를 끌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적으로 네.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됐고요. 근데 말씀하신 저 땡벌이 강진 씨 땡벌이 원래 그럼 나훈아 씨가 만든 곡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가 앨범을 발표하고 그 안에 수록곡 형식으로 이 곡이 들어가 있어서 팬분들은 굉장히 좋아했지만 뭐랄까요,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곡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그 강진 씨가 일반 무대를 다닐 때 땡벌이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불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이 신곡을 할 수 있는 곡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곡이 없다. 근데 땡벌이 당신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나훈아 선배님을 찾아가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속사에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갔더니 나훈아 씨가 흔쾌히 그 곡을 줬나요? 네, 오늘 아침 제가 생방송 직전에 이 아침에 네. 또 강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좀 더 생생한 얘기 뭐가 없을까 싶어서 네. 나훈아 씨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왜 신곡이 아니고 왜 이 내가 불렀던 이제 말하자면 구곡이냐 땡벌이냐 네. 했더니 강진 씨가 사실은 이거를 어떤 이제 밤무대라든가 이런 축제 행사 같은 데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불렀었던 거예요. 나랑도 잘 맞다 싶었고 이 나훈아 선배님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이 노래가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주시면 제가 이 노래 불러서 유명 가수가 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나훈아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강진 씨가 불렀던 노래들 좀 나한테 한번 보내줘봐요. 왜죠? 왜 음반을 왜 보내달라고? 네, 하는 강진 씨가 일단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일단 노래를 불러서 보냈는데 나훈아 씨가 들었을 때는 이게 원곡이 그 당신이 부른 것보다 조금 더 손을 대면 좋을 것 같으니까 노래 길이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땡벌입니다. 노래가 너무 좋았고요. 나훈아 씨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 너무너무 좋아서 바로 강진 씨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나훈아 씨가 편곡을 했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겠어요? 받자고 하면 천문학적이죠. 네. 근데 돈 한 푼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뿐이 아니라 직접 노래 불러주고 가이드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덕분에 강진 씨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속사 매니저까지 생겼는데 이때가 2001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갈 때 정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한 10분 정도 늦었대요. 이 이제 부인분 희자매 하셨던 김효선님하고 강진님하고 같이 갔는데 이거 대선배님 찾으러 갔는데 곡 달라고 가서 정말 쥐구멍 찾아야 될 상황이죠. 10분 늦었는데 근데 그냥 나훈아 씨가 기타를 띵띵띵 끄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근데 오히려 그 말하지 않은 그거에서 뭘 느꼈냐면 앞으로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각은 없다. 그래서 그 뒤로 늘 차 막힐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일찍 가서 말하자면 노래뿐 아니라 이런 생활 태도까지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진 씨의 무명의 생을 마무리하게 해준 은인이면서 그쵸. 인생의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줬네요. 진짜 평생 은인이네. 그렇죠. 은인이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나훈아 씨가 데뷔 초에 여자 가수로 오해를 받았다? 이거는 네,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데 그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 남자 가수다는 걸 다 아시니까 괜찮은데 맨 처음에 제가 신인 가수 나훈아 양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네요. 얼굴 생긴 거나 보이소 시커멓게 해가지고 나훈아 양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다소 중성적인 이름 때문에 나훈아라는 이 이름이 종종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나훈아. 근데 사실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무후무한 히트곡들을 가지고 계신 대가수기도 하잖아요. 히트곡들 하나씩 좀 짚어보고 갈까요? 가장 먼저 이거 들어보고 싶습니다. 1972년 설 즈음에 발표가 됐는데 추석에 이르러서 아주 만개한 노래예요. 이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그 고향역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고향역입니다. 코스모스. 이건 뭐 시작부터.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이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느낌을 주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좋죠. 좋네. 이 적당한 꺾임. 야, 요 적당한 꺾임. 이 간드러짐이 너무 반전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저 나훈아 씨는 캐롤 불렀나 했더니 부른 게 있다고. 있죠. 네. 있는데요. 이 캐럴 노래가 남진 씨와 정말 피 튀기는 라이벌전을 할 때 발표를 했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요? 신비주의 트로트 너무- 황제잖아요, 나훈아 네. 씨가. 캐럴을 어떻게 불렀을지 또 궁금한데요. 네. 캐럴 한번 또 들어볼까요? 빨간 코에 꽃사슴 야, 신선한데요? 제가 들은 캐롤 중에 가장 간드러지네요. 야. 신나게 끌고 가네. 하고 나서 싹 이 한번 이렇게 착해지니까. 이 정도면은 루돌프가 그냥 오죠. 이 정도면 부르면 오죠. 역시 이 노래조차 또 작사를 하셨네요, 새로. 잘도 달리네. 이야. 너의 코는 감미롭다. 그러니까요. 좋은데요? 캐롤도 이 강약 조절이. 네. 신나가 쉬지 않고 달리네. 너무 좋은데요? 막 설레네요, 설레. 자, 이런 나훈아 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결혼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 첫 번째 결혼 소식, 네. 1973년도인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고향역 불러서 막 인기 막 폭발인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팬들이 가슴 아파서 쓰러졌겠죠. 상대는 누구였냐면 이제 일반이라고 하는데 배우 고은하 씨 예전에 막 영부인 역할하고 정말 막 이렇게 고급스럽고 점잖은 이미지의 배우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조카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3년 만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새로운 사랑이 또 찾아오죠. 네, 첫 번째 결혼이 끝난 그 같은 해 두 번째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 공연을 통해서 사랑의 끈을 잇게 됐고 교제 중인 사실을 고백을 하는데 바로 배우 김지미 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이슈였잖아요. 대단하죠. 김지미 씨 탑스타였고요. 그리고 7살 연상이었어요. 요즘엔 연상연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런 헤어지고 나서 두 분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겨요. 나훈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줬다. 김지미 씨는 이렇게 해요. 참으로 남편으로 믿고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별이었어요. 네, 사이가 좋았는데 이별의 이유가 밝혀졌나요? 그렇죠. 불화의 시작이 이것이었는데요. 이 김지미 씨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나훈아 씨와 살기를 바랬는데 나훈아 씨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가요계 복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때 당시를 회상했을 때 김지미 씨가 참 긴 연애를 했었죠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위자료로 전 재산을 준 것도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한 5년 뒤에 1982년도 일인데 나훈아 씨가 활동을 안 해서 뭐 그렇게 뭐 돈을 지금 수입이 많은 때는 아니지만 있던 돈 다 주고요. 그것에다 또 뭘 보태줬느냐. 당시 청량리 이제 백화점 있는 맘모스 카바라에서 한 달에 1억씩을 받기로 했는데 첫 달치 저 좀 선불로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에 3분의 1을 뚝 떼서 전 재산에 얹어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자료 주고 남긴 명언이 한마디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말인데요. 남자는 돈 없이도 살지만 여자는 이혼 후에 돈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 준다라고 했었죠. 네, 그렇게 김지미 씨와 이혼한 이후에 이제 세 번째 결혼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3년 뒤인 1985년도죠. 나훈아 씨는 연문살이 났었던 이 후배 가수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요. 일남 일녀의 자식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100년해로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2011년 8월에 이 세 번째 아내가 나훈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혼 소송을 통해서 대중과 만나게 됩니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2016년도였죠. 2016년도에 법원에서 이혼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훈아 씨가 이 전 부인에게 12억 원의 위자료를 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나훈아 씨는 하여간 온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요즘에 살면서 좀 힘들고 그러면 테스 형 세상에 네? 네, 나훈아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계 소식들. 네. 네, 첫 번째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릴게요. 한중 대표 커플이었죠. 배우 채림 씨의 이혼 소식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요. 결혼 6년 만에 채림 씨와 가오즈치 씨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채림 씨는 그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다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넓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994년도에 미스 혜태 1위로 선발이 되면서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카이스트도 그렇고 이브의 모든 것에서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캔디형 여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큰 사랑을 받고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사실 이때 중반부터 중국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정말 큰 인기를 중국에서 누리기도 했죠. 네, 채림 씨 같은 경우는 월드 클래스의 남편을 만나서 소위 말해 여왕처럼 산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던 스타기도 한 명인데 안타까움이 그래도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 배우 가오즈치, 이 남편 집안도 좋다, 부유하다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이 가오즈치가 드라마 편당 출연료가 1억 2천만 원인데 중국은 기본 40부작, 50부작이에요. 드라마 한 편 찍으면 50억 이상이 쑥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두 사람은 2012년 드라마였죠. 이씨 가문에서 만났습니다. 이 연인 호흡이 또 실제 연인으로도 이어져서 2014년에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2017년에는 아들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네, 인꼬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배우들이 그 다음 작품에 출연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이혼의 그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채림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확한 이혼 사유는 알리지 않았지만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고요. 또 현재 채림 씨는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채림 씨 이혼 보도가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채림 씨의 이런 이혼설은요, 지난해부터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혼설이 기사화되자 채림 씨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이혼설을 부인한 지 1년 만에 사실이 된 건데요. 채림 씨가 그 기사 나간 직후에 SNS에 글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림 씨가 이혼 보도가 된 이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는 성격이 아니다. 나의 인생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본인의 이런 간접적인 신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채림 씨의 전 남편인 가오즈치 씨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복한다. 선물 엄마로 방해받지 않고 잘 지내길 바란다라는 글을 게재를 하면서 채림 씨와 자신의 아들을 정말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채림 씨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가 하늘의 별로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의 응사미로 잘 알려진 배우죠. 배우 박윤배 씨가 세상을 떠나서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사망 원인이 뭐였나요? 네,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에 따르면요, 이 배우 박윤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점점 폐가 딱딱해지면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일명 폐섬유증 판정을 받고 올해 6월부터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 상태가 악화가 돼서 하늘의 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네, 전원일기 응삼위로 많은 사랑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1980년에서 2002년까지 무려 22년을 네.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커다란 사랑도 있지만 작은 고충도 있었는데 원래 이 굉장히 패셔니스타예요. 옷 입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아니 응삼이가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다녀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나는 그냥 평생 이 전원일기 농촌 총각 응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아드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정겹고 소박한 응삼이로 살고자 했던 아버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지만 막상 귀농한 이후에 무엇을 재배하고 또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고 가공식품까지 개발한 성공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마당 옆 과수원에 철제 구조물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습니다. 5년 전 귀농한 민원홍 노인숙 씨 부부의 토종다래 농장입니다. 토종다래는 모양과 맛은 키위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4분의 1 정도로 작고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토종다래를 그것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겠다고 결정한 데는 작물만큼은 토종으로 하겠다는 부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수입이 잘 안 되거나 좀 어려운 작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래가 예전에 젊었을 때 먹어봤던 기억,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걸림돌도 적지 않았습니다. 토종다래가 재해에 취약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작물이 아니어서 고민하던 부부. 자연스럽게 가공 쪽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생과뿐만 아니라 다래로 만든 청과 잼, 비누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했고 체계화된 생산을 위해 공장도 건립했습니다. 부부의 정성에 소비자들도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올 한 해에도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부부는 이제 토종다래를 테마로 한 체험형 시설을 만들겠다는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연계된 다양한 제품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가공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수매해서 저희가 같이 판매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는 명이나물로 만든 장아찌 등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 냉장고에 진열돼 있습니다. 청년 농부인 이은재 씨가 최근 문을 연 가게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7년 전 고향인 홍천으로 돌아온 이 씨. 지대가 높고 물이 풍부한 지역 특성에 맞춰 명이나물 재배를 선택했습니다. 생잎을 판매하고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장아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좋을까? 근데 하지만 보관 기간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장시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절임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생잎 외에도 장아찌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을 넘어 실제 매장까지 열게 됐고 이웃들이 생산한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들도 판매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산하진 않지만 주변에서 제가 이제 농가들과 잘 알고 지내는데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팔아보자. 그리고 맛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았기 때문에 작물 재배를 넘어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까지 귀농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강경모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네. 이 다들 삼가하고 자제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잠깐 멈춤, 거리두기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안전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